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깜짝 손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영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또 이어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프랑스 혁명, 그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낭만주의하고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의 목표이자 목적은 사실상 이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면서 동시에 자본가, 그죠? 재산가, 이런 사람들의 의회를 설립하자. 이 재산가랑 여러분들이 귀족이라든가 왕이랑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귀족이나 이 전제왕권에서의 왕, 뭐 군주와 같은 사람하고 동일시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르주아 같은 느낌인데, 이러한 부르주아 같은 느낌인데, 이러한 존재랑 이제 뭐랄까 이런 입헌군주제랑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병행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동행할 수 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상을 삼았던 거예요. 뭐 말로는 좋지. 그래서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물론 이게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면 낭만주의적인 그런 이상과 인류 계몽에 있어서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변질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당시에 이제 혁명 운동을 조직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마르크스적인 이런 부르주아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혁명 운동 조직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규모 일종의 산업,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9세기 이제 자본주의 시기에 등장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인간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정이라는 것이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서 미화되기도 하고 이것이 절하되기도 합니다. 평가가.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낳은 일종의 유산들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혁명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들이 퇴색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순간 자체는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헤겔이 나이가 아주 젊었기 때문에 뭐 친구들과 함께 뭐 이제 뭐 자유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나무를 심거나 아주 막 이러한 혁명 정신을 예찬하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당시에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할 당시에 깨어 있었음을 느꼈다라는 사실, 내가 이 당시에 젊은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막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상가이자 작가 볼테르는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볼테르 뭐라 그러냐면은 어중이 떠중이들, 이러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바스티유를 습격함으로써 일종의 부르주아적인 합리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원리 원칙에 따라서 뭐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가서 이게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결과를 낳고 이거에 대한 뭐 피드백을 주고 하는 듯한 이러한 뭔가 행정학적인 합리주의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볼테르는 이거에 대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부르주아적인 합리주의 모델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일종의 거대한 파도와 같은 폭력의 흐름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혁명에 대해서 좋게 보면 그거는 초반부밖에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혁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폭력으로 점철된 폭력 사태가 아닌가, 일종의 이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영상 진행하면서 아시게 될 텐데, 이러한 낭만적 상상력에 일종의 불을 붙인 거예요. 예, 불을 피운 거예요. 자, 유럽의 이제 격동시기였죠, 이 당시에. 근데 이제 격동시기의 초기의 낭만파들은 당연히 혁명이라는 것이 되게 긍정적이게 보였고 희열에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국제적이고 뭔가 계몽주의적으로까지 나아가지고 우리 우매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뭔가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엄청 거대한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혁명이 19세기에 딱 돼가지고
19세기에 딱 돼가지고 이게 딱 끝나버린 것도 아니에요. 쭉 이어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지. 자, 이게 이렇게 좋게만 끝났을까? 아니지. 계몽주의 지식인들. 이 당시 프랑스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자,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이러한 그 당시에 이제 하층민들, 서민계층,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빈민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 변화, 변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봤어요. 한마디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기 시작했어.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왜냐? 얘네들은 이러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신세를 전환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될 텐데 분명히 이러다 보면은 사회 질서 자체가 이러다 보면은 완전히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 아, 죄송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사회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계몽주의 지식인들의 불안은 옳았어요. 이 도시 서민들을 당시에 상킬로트라고 불렀는데 상킬로트들이 뭐냐면은 이런 귀족들이 입는 반바지가 있는데 그거를 입지 않은 놈들 해가지고 상킬로트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서민이랑 동의어예요. 당시에. 이러한 도시 서민들 상킬로트들이 혁명의 다음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1792, 93년. 이 당시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한 6, 7년 이후인데, 그죠? 6, 7년 맞나? 아니구나. 한 5, 5년 이후라고 말하면 되겠네. 굳이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예, 이렇게 5년 이후에 뭐가 돼버리냐면은 강경 공화주의자로 변모합니다. 이 변모가 왜 문제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 건데, 자, 이러한 하층 서민들 상킬로트가 분명히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사회 변동에 있어서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어떤 대접이라던가 혜택을 인생 역전 삼아서 로또다 싶어가지고 사회 질서 전체를 전복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강경 공화주의자로 스스로가 변모되면서 급진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시에 자코뱅파라고, 이게 자코뱅파가 수도원이에요. 이 수도원에서 이제 밀정을 하고 비밀 집회, 미래를 가졌기 때문에 밀정은 좀 웃긴다. 남녀도 아니고. 밀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음란물도 아니고 미래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미래를 가졌는데 이 미래를 가진 수도원 이름을 따가지고 자코뱅파라고 부른 거예요. 이러한 급진 공화주의자들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당통이라던가 장폴 마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뭐냐면은 부르주아가 아니라 이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군주, 이러한 어떤 지배계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구시대, 일종의 앙시앙 레짐, 구체제죠. 이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폭력과 파괴를 통해서 그냥 개박살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급진파 자코뱅파예요. 이러한 자코뱅파가 누구의 힘을 얻냐면은 바로 상킬로트와 사실상 연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러한 상킬로트적인 이러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지만 결국 이것이 1793년, 1794년에 이르러서 공포 정치로 돼버리고 대규모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예, 여기서 대규모 처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 루이 16세, 그죠? 그리고 마리 누구겠어요?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 부부가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잘려 나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는 낭만파 초기 세대들은 어땠을까? 혁명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맞나? 이러한 혁명주의적인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면서 환멸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환멸이 차올라. 내가 원했던 혁명은, 낭만주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을까 했지만 이미 자코뱅파가 지롱드파를 몰아낸 상황이야. 지롱드파는 부르주아적인 것들이라던가 기존의 어떤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지롱드가 봤을 때 자코뱅 애들이 다 때려 부수고 파괴하고 불태우려고 하니까는 야, 뭐야 이거? 혁명이냐? 아니면은 무슨 나라 멸망이냐? 종말이냐?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근데 자코뱅파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지도자를 만들어내죠. 누구겠어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예요. 로베스피에르. 이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얘기하면서 사회문화 시간에 맞나? 하여튼 역사 시간에 항상 계속 나오잖아. 우리 학생들. 그죠? 그리고 좀 드문 이름이지만 루이 양뚜앙 드 생쥐스트. 예, 생쥐 아닙니다. 이거 친구들한테 생쥐스트? 생쥐?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모임에 끼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드립을 치기 시작하면은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자, 아무튼 이 생쥐스트와 로베스피에르가 루소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 혼란난 이 난국을 자신들이 무슨 뭐 대단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얘기하면서 통제하려고 듭니다. 예, 이 시대가 이제 공포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당화 시킨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루소의 유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 루소의 유령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코뱅 급진적이었다고 얘기했었죠. 공화파, 급진공화파. 자코뱅이 집권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연주의, 자연세계에 대한 일종의 루소가 추구했던 이상이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거에 따라서 최고 존재의 숭배라는 개념을 끌어옵니다. 자, 근데 이 최고 존재의 숭배라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 전통, 이 도덕, 이거를 어떻게 해요? 대체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자연의 섭리, 우주의 질서, 본질적으로 막 바라봤을 때 다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 포함된다. 최고 존재를 숭배하는 것은 결국 자연에 대한 숭배다라는 식으로 숭고하게 나갔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혁명하고 결탁하면서 어떻게 돼요? 구시대의 지배체계였던 기독교적 도덕 전통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이런 혁명을 통해서 무정부적 여파가 불어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구체제 속에서 억눌려 있었던 뭐예요? 자연 상태가 해방돼 버리기 시작했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었던 루소의 희망, 루소가 바랬던 이러한 희망들이 악몽화되어 가지고 실현돼 버리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루소의 원형적, 프로토타입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프로토타입적인 세계관은 자연주의적이었고, 여기서 항상 밥 먹듯이 얘기하는 고귀한 야만인 개념이었고, 문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주의의 인간의 어떤 감성과 그죠? 이러한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어떤 통일시되는 그러한 느낌이 나타났었어요. 루소의 원형적 세계관, 원형이라 부르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점철됐어? 변질됐어. 파괴와 폭력과 무정부 상태라는 상태로 흘러가게 되었어. 자코뱅에 의해서. 그죠?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에 의해서 이상하게 정당화되어 버렸어. 그러면서 어떤 형이상학적 공포정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하이네 자주 등장하죠. 하이네가 시를 잘 쓴 사람이기도 하고 뛰어난 지성인이었기도 했지만 정치에도 무진장 관심이 많았던 시인이에요. 하이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 일종의 무정부주의적 혼란으로 이끌어갔던 말만 지도자랍시고 기어 나왔지만 사실상 루소가 낳은 사생아 같은 놈인 이 로베스피에르는 사실상 장자크 루소의 손, 그리고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궁 속에서 루소가 혼을 불어넣었던 몸뚱아리,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루소가 몸을 불어넣었던 몸뚱아리인 애기를 끄집어낸 피투성이 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이네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공포정치와 파괴 무정부 상태로 이끌어졌던 낭만주의적 프랑스 혁명이 로베스피에르가 장자크 루소의 손과 시간이라는 자궁 속에서 아이를 여성이 낙태하듯이 루소의 혼이 불어넣었던 이 몸뚱아리, 애기 몸뚱아리를 성숙되기도 전에 실제로 태아가 되기도 전에 끄집어낸
고깃 덩어리 그 피투성이의 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이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상. 또 여담이고 또 막말로 또 요즘 우리 한국 사회 20대들 이거 많이 하잖아.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린 영상 이 하이네 루소가 얘기했던 이런 낭만적 혁명 개념 그리고 하이네가 비판했던 무정부 상태와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 혁명을 여성의 낙태와 이러한 뭐 사상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이런 분들에게 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제가 말한 말이 아니라 하이네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업보를 달게 받아라. 뭐 20대 여성이건 낙태한 여성이건 어쨌든 간에 프랑스 혁명의 뭐 급진 자코뱅이든 간에 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낭만파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다음 시간에 이제 영국 낭만파, 독일 낭만주의 얘기하면서 프랑스 혁명까지 갔으니까 영국 낭만파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나폴레옹으로 잠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